오늘은 한국방산업계에서 최근 가장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는 탄약 분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워낙 K방산 전체가 호황인 시대지만 그 중에서도 눈길을 사로잡는 기업이 있으니 바로 풍산입니다. 과거에는 동 관련 제품으로 유명했지만 요즘엔 155mm 자주포탄부터 소구경 탄약까지 아우르며 국내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 탄약 시장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포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조차 빠른 탄약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는데 이때마다 여러 나라들이 한국산 탄약을 판매해달라며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마저도 자국의 탄약 품질과 생산량이 한국을 못 따라온다며 한국산 탄약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미 대규모 군수 공장에서 탄약을 빠른 속도로 양산해본 경험이 있기에 다양한 종류의 탄약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는데요. 게다가 한국은 해외 총기 시장, 특히 민간용 총기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시장에서도 소구경 탄약을 활발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군수용 플러스 민간용이라는 쌍끌이 수요를 동시에 잡아 매출이 크게 뛰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해외 한국산 탄약만으로 1조 원을 넘는 매출을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내 몇몇 대형 방산업체가 복합무기 체계를 수출해 달성하는 실적과 맞먹거나 혹은 그 이상이니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회사들은 전차와 자주포 수출로 매출 상승을 기록 중입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하며 어느새 아시아산 무기의 최고 고객이 된 상황인데 전차나 자주포만 사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그 무기를 제대로 굴리기 위한 탄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약 분야가 연쇄적으로 주목을 받고 한국의 탄약 기업이 신속하게 공급 체계를 갖춰 수출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카이 역시 전투기 수출로 유명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기관포 탄약 혹은 추가 무장용 탄약 등도 국산 탄약이 향후 충분히 커버해야만 원활히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내 방산업체들이 패키지로 해외 시장을 열어가면서 한국 탄약업체는 해외에서도 필수 공급 파트너로서 존재감을 더욱 확실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탄약이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데에는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국내 탄약 제조기업들이 탄약 납품 과정에서 사막 지역과 극한 추위 지역 실험을 동시에 진행했는데 두 환경에서 같은 탄약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군상층부에서도 사막과 빙설지대가 전혀 다른 기후인데 무리하지 말라는 반응이 있었지만 국내 연구진은 오히려 이왕이면 최고 난이도를 시도해보자는 의지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극고온극한 기온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범용 탄약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해외에서도 한국 탄약은 상상외로 튼튼하다는 인식이 굳어진 계기가 됐습니다. 방산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는 이유는 한번 대규모 계약이 성사되면 오랜 기간 꾸준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차와 자주포 같은 기갑 장비도 그렇지만
그와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건 탄약입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소모전 양상이 이어지면 탄약 수요가 폭등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국내 탄약 기업은 이미 대규모 계약금을 수령하고 아직 납품하지 않은 금액, 즉 계약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중이라고 합니다. 계약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미리 돈은 받았고 아직 물건은 다 못 줬다는 뜻인데 탄약 납품을 마치는 순간 매출로 전환됩니다. 다시 말해 미래에 확정된 이익이 이미 보장되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꾸준히 한국 무기 체계를 대거 도입 중이니 여기서 파생되는 탄약 수요가 상당합니다. 현재 풍사는 자체적으로 생산 라인을 증설하려고 예산을 700억 원 이상 투입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는데요. 내년부터는 새로운 설비가 본격 가동돼 현재 생산량의 2배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하니 매출이 수천억 원 단위로 추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힘들고 러시아가 북한과 손잡았다는 의혹이 짙어지며 국산 탄약이 전장에 공급될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유럽 여러 국가들은 더욱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이 길어지면 우리도 언젠가 전선에 투입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팽배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탄약 비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이 수요를 빠르게 맞출 수 있는 곳이 탄약 전문 생산업체인 풍산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전투기보다 기술 집약이 덜한데도 불구하고 왜 탄약 생산이 이렇게 어려운가? 라고 많은 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화약만 잘 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탄약의 제조 과정은 훨씬 복잡합니다. 자주포든 전차든 강무기가 요구하는 압력과 폭발력 그리고 사거리를 제대로 충족시켜야 하며 장기 보관 시에도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사례는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탄약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포탄의 70%가 불발탄이 됐거나 자주포 포신 안에서 오폭되어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갖고 또 대량 생산 가능한 곳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과거부터 한국 기업들은 우리 국군에 탄약을 공급하며 이미 상당히 높은 기준을 맞춰왔고 그 와중에도 추가 실험으로 오차율이나 안전 문제를 완전히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큰 벽에 부딪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예로 과거 한국이 자체적으로 탄약을 개발할 때 탄약 내부에 미세 균열이 발생하여 오폭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 때문에 국내 연구진은 주저하지 않고 생산 라인을 잠시 멈추고 개발팀과 품질관리팀이 합동으로 문제 원인을 파헤쳤습니다. 높은 온도, 빠른 연소, 내부 가스 팽창률 등 변수를 측정하면서 세밀하게 공정을 재설계했고 곧바로 극한 조건 테스트를 반복하여 성공해 지금의 안정적인 탄약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험 부담이 큰 실험을 감수해 얻은 노하우 덕분에 지금처럼 해외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현재 직접 탄약을 생산해보자며 공장을 새로 짓고 인프라를 확충하려 하고 있으나 이미 세부 기술과 대량 생산 노하우를 갖춘 국내 기업의 기술력이 훨씬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사용 포탄을 대규모로 안정적이면서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 탄약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탄약도 패키지로 들여오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선 당연히 투자도 몰리고 연구개발 역량도 키워집니다. 방산업계 전체가 번영할수록 각 기업들이 다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쉬워지는 순환구조가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약처럼 기본 중의 기본이 되는 무기를 대규모로 공급하는 업체는 흔치 않아서 국내 기업이 지금처럼 압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과 협력하여 포탄과 미사일 등을 공급받고 있다는 보도로 인해 국내 파장이 상당한데요. 이는 다시 말해 서방과 동유럽 국가들이 북한발 무기를 상대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연스레 방어용 탄약 수요는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선만 막으면 되겠지라는 방심 상태를 벗어나 언제 어떤 국가가 다음 목표가 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루마니아, 발트 3국은 국경 인접 지역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쓸 수 있는 탄약을 비축하려 노력 중입니다. 당장 자체 공장을 건설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빨라야 몇 년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탄약 제조 기술도 유럽에겐 문제입니다. 탄약의 핵심이 되는 화약 분말과
케이스 가공 기술은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면 아직 제대로 된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들도 많습니다. 결국 유럽이 탄약을 직접 만든다 해도 일부 재료나 기술들은 한국에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전쟁은 인류의 비극이지만 현실적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상 무기 시장은 거대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탄약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갈수록 재고가 떨어지고 빠르게 채워 넣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표적 예입니다. 탄약 없이는 지상군 전력이 무용지물이 되고 포병 지원도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산 탄약이 왜 각광받느냐? 앞서 말했듯이 우수한 기술력 플러스 저렴한 가격 플러스 빠른 납기가 결정적입니다. 사실 한국산 탄약이 전 세계에서 최고는 아닙니다. 군사강국인 독일제 탄약도 한국산처럼 품질이 훌륭합니다. 하지만 단가가 높은 편이고 생산 능력이 제한적이라 실질적으로 구매국에게 배정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반면 한국은 오랜 군납 경험과 생산 설비 확장 계획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였고 독일이나 프랑스 대비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국산 탄약의 약진은 한국 방산업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일 품목이라 여겨질 수도 있는 탄약에서 1조 원대 수출 매출을 달성한 것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한국산 탄약을 찾고 있고 추가 투자를 통해 생산량을 배로 늘릴 계획까지 잡혀 있으니 향후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더욱이 기존 서방 무기 선진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러시아와의 군비 경쟁으로 바빠 탄약 공급처 다변화가 필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를 한국산 탄약이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카이, LIG, 넥스원 등 다른 업체들도 해외 수출로 가파른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니 K방산 전체가 함께 성장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집니다. 서로 다른 무기체계끼리 연계해 시너지를 내고 그 중심에서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폭넓은 탄약 수요를 모두 커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1월 20일 폴 K9 도배 영상입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차륜형 자주포가 보조 전력이 아닌 주력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프랑스제 세자르 자주포를 적극 도입해 운용 중이고 스페인이나 네덜란드 역시 차륜형 자주포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영국은 자국산 AS-90을 퇴역시키고 차세대 포병 전력을 전부 차륜형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폴란드는 이 흐름을 역행하며 우리는 차륜형보다는 궤도형이 실전에서 더 낫다고 본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폴란드가 최근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를 임대해 시험평가를 진행했는데 이 결과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대규모 전면전에서 진흙탕을 헤치고 나가려면 차륜형보다는 확실히 궤도형이 실전적인 기동성을 갖춘다는 판단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더해 크릴 자주포 자체가 거의 완전 자동화와는 거리가 멀어 다수 인력이 필요하며 포탄 장전에도 부분 자동만 지원되는 상황이라 전반적 운용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 K9 자주포는 짧은 시간 안에 탄약을 자동 공급해주고 운영 인원 역시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잘 훈련된 운용병 서너 명만 있으면 안정적인 전투가 가능하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전투 효율과 장기적 유무형 비용을 고려했을 때 차륜형 자주포의 매력은 폴란드군 교리와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사실 폴란드가 자국 개발 자주포를 외면하게 된 또 다른 내막에는 폴란드 방산업체들의 가격 인상 관행과 기술 이전 문제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크릴 자주포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과 기술은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에서 들여오고 있어 원천 기술이 폴란드에 온전히 넘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대량 양산을 시도하려면 라이선스 비용과 로열티 문제가 발목을 잡아 추가 예산을 투입해도 수익성이 낮아진다는 논리가 작동합니다. 여기서 폴란드군 입장은 분명합니다. 고가의 차륜형 자주포에 예산을 쏟아붓느니 이미 안정적으로 생산 중인 K9 계열 자주포와 크랩 자주포를 더 확보하는 편이 전략적으로 훨씬 낫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폴란드는 K9 자주포를 한국에서 직도입하기도 하고 크랩 자주포 역시 K9 자체를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가 라이선스로 생산해 부품 국산화율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유지보수도 수월하고 대규모 군수 지원 체계도 일원화할 수 있어 전면전 대비 태세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폴란드는 자국의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려 포병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병 장비가 제각각 종류도 다르고 부품 호환성도 떨어지면 효율적 운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쉽게 말해 수레바퀴 바꿔 끼우다 전차 멈추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결국 폴란드는 크릴 프로젝트를 포기함으로써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로 인해 폴란드군은 더욱더 K9과 크랩 중심으로 무장할 전망입니다. 폴란드는 한때 소련제 무기 체계를 운영하던 전통에서 벗어나 서방식 체계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폴란드는 적극적으로 나토 내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나서며 군사장비 현대화에 엄청난 돈을 쏟았습니다.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로부터 장비를 구매할 수도 있었으나 오히려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을 대량 도입해 유럽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K9 자주포의 장점은 이미 여러 전장과 국제평가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사거리와 발사 속도, 자동화 수준이 탁월하며 무엇보다 혹독한 기후와 지형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힙니다. 폴란드가 우리 교리에 가장 부합한다 고 내세운 근거도 여기서 나옵니다. 특히 폴란드 지형은 동유럽 저지대 특유의 질퍽한 땅이 많아 궤도형 자주포가 월등히 우세하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K9 자주포를 도입하면 추후일을 기반으로 크랩 자주포처럼 현지 생산이나 부분 국산화도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자주포 생산 라인이 크게 다변화되지 않으면서도 기술 축적과 실전 노하우가 동시에 쌓이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대수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방산업체와의 시너지까지 노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차륜형 자주포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데 폴란드가 이를 완전히 외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폴란드군 지휘부는 우크라이나와 우리의 전략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차륜형 자주포를 적극 도입한 것은 신속한 배치와 경량화가 핵심이었고, 자국 내에서 단시간에 생산해 현장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폴란드는 처음부터 대규모 정규전, 즉 전면전을 상정하고 있어 탄약 운용과 장시간 포격 임무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가 추구하는 정력 전형 교리는 강력한 기갑부대와 포병 전력을 밀접 결합하는 형태로 신속하지만 중무장을 갖춘 궤도형 자주포가 제격이라는 평가입니다. 도로가 깔리지 않은 평원이나 진흙탕 지형에서도 전차와 같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므로 차륜형 자주포는 그 기동력에서 아무리 속도가 빠르다 해도 특정 환경에서 발이 묶일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폴란드는 전차와 보병 전투차 그리고 자주포까지 한 세트로 묶어 기동 화력 지속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고, K9과 크랩으로 이 시스템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륜형 자주포가 끼어들 틈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폴란드군이 차륜형 자주포를 포기하고 K9 자주포와 크랩 자주포 양산에 전력 투구함에 따라 한국과 폴란드 간의 방산 협력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미 한국산 무기 체계가 폴란드군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현지 생산을 통한 경제산업적 효과도 상당하기에 폴란드 정부로서는 이보다 더 매력적인 선택지는 없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 내 일부 매체는 한국과의 무기 협력은 기존의 서유럽 무기 도입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가격 경쟁력도 충분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의 계속 진화하는 업그레이드 가능성과 방위 산업에 흔히 있는 과도한 로열티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궁극적으로 K9 자주포가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로 수출되는 흐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 방산업체들은 차륜형 자주포 시장에서도 미래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신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K9 자주포의 글로벌 입지는 이미 확고해졌습니다. 과거 독일의 까다로운 기술 이전 조건과 보이지 않는 압박을 뚫고 한국 개발진이 만들어낸 자주포가 이제는 유럽 국가들의 포병 전력을 재편하는 핵심 무기로 떠오른 것이라 판단되는데요. 향후 폴란드가 K9 자주포를 어느 정도 규모로 추가 도입해 K9 왕국을 완성하게 될지, 그리고 폴란드산 크랩과 또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번 폴란드의 차륜형 자주포 거부로 인해 K9 자주포가 유럽 무대에서 더욱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